한국에서의 마지막 일본 명문대 교수의 강연에서 일본 교수가 갑자기 소신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다고 합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19살 아오야마 소타입니다. 저는 언젠가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그 화요일 아침 저는 한국 서울대학교의 빽빽이 들어찬 강의실에 앉아 있었는데 왜 교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는지 궁금했어요. 하야시 렌 교수님은 아주 특별한 선생님이었어요. 37년 동안 학생들에게 국가들이 어떻게 협력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지 가르쳐 오셨어요. 이제 62세가 되신 교수님은 마지막 강의를 하시는 거였어요. 하지만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고향인 일본이 아니라 한국 서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행 전에 교수님께 왜 서울인지 왜 도쿄가 아닌지 여쭤봤어요. 하야시 교수님은 신비롭게 미소를 지으시며 자신을 명확히 보려면 때로는 거울을 봐야 하고 그 거울이 서울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제 저는 그 붐비는 강의실에 앉아서 높은 창문에 부드럽게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봤어요. 한국 학생들이 대부분의 좌석을 채우고 있었어요. 저 같은 일본 교환 학생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요.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온 방문객들도 있었어요. 하야시 교수님 뒤에 큰 스크린에는 세 개의 단순한 단어가 빛나고 있었어요. 동맹, 독립, 그리고 신뢰요. 저는 친구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게 좀 우스꽝스러워 보인다고요.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크고 부유한데 한국이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걸 가르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요. 뒷줄에서 모리타 사오리가 조용히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그녀도 일본 교환 학생이었고 일본의 중요한 국방 관계자의 딸이었어요. 그녀의 아버지 모리타주는 일본의 안전을 걱정하며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저는 그녀가 이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어요. 하야시 교수님이 목을 가다듬었어요. 교수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강했어요. 교수님은 오늘 두 나라 두 가지 선택, 그리고 물건을 만드는 것과 사는 것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교수님의 어조에는 모두가 주목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었어요. 저조차도요. 하야시 교수님이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지도가 나타났어요. 한국이 가운데에 있고 일본이 오른쪽에 있는 지도였어요. 큰 빨간 화살표들이 한국에서 일본 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우리에게 뭔가 물어보셨어요. 만약 미군이 한국을 떠나면 일본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요. 저는 자신 있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설령 그렇게 되더라도 일본은 돈이 많아서 필요한 보호는 뭐든지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제 주변의 몇몇 일본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에게는 당연해 보였거든요. 하야시 교수님은 미소를 짓지 않으셨어요. 대신 화면에 문서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이 보고서는 일본 방위성의 모리타준 국장님이 작성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의 오랜 친구라고 하셨어요. 그 보고서에는 아주 심각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했어요. 만약 미군이 한국을 떠나면 일본이 최전선이 된다는 거였어요. 일본은 앞에 방패도 없이 위험에 직접 맞닥뜨리게 된다고요. 뒷줄에서 조용한 숨소리가 들렸어요. 사오리가 아버지 이름을 알아본 것 같았어요. 저는 뒤를 돌아보니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미국이 두 나라에 더 많은 돈을 요구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한국의 민재훈 국방부 장관은 단 6시간 만에 결정을 내렸다고요.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아냐고 물으셨어요. 김하늘이라는 한국 학생이 말했어요. 그는 거절했다고 말했어요.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거라고 했다고요. 교수님이 정확하다고 말씀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한국은 6시간 만에 거절했고 일본은 9시간 만에 수락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한국이 그냥 거절만 한 게 아니라는 거라고요. 그들은 이미 60년 동안 거절할 준비를 해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준비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여쭤봤어요. 제 무시하는 태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궁금해졌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 강의의 나머지 부분에서 다룰 내용이라고요. 저는 의자에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하야시 교수님이 슬라이드를 바꾸셨어요. 저는 눈이 커졌어요. 화면에는 잠수함이 나타났는데 그냥 평범한 잠수함이 아니었어요. 매끈하고 현대적이어서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것 같았어요. 교수님은 이것이 KSS-3라고 불린다고 설명하셨어요. 한국이 이 잠수함을 직접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왜 이게 중요한지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설명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은 연단을 뒤로 학군 부대 앞쪽으로 걸어오셨어요. 저는 교수님이 이제 다르게 움직이신다는 걸 알아챘어요. 더 활기차게 움직이셨는데 마치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걸 말씀하려는 것 같았어요. 교수님은 우리와 친구가 둘 다 자전거가 필요하다고 상상해보라고 하셨어요. 친구는 돈이 많아서 가게에서 가장 멋진 자전거를 그냥 산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돈이 많지 않아서 자전거 만드는 법을 배우기로 결심한다고 하셨어요. 배우고 실수하고 다시 시도하는데 1년이 걸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는 자전거를 바로 받는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누가 더 현명한 선택을 한 거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생각 없이 손을 들었어요. 저는 친구라고 말했어요. 친구가 자전거를 더 빨리 얻었다고 했어요. 제 주변의 몇몇 학생들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야시 교수님은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이제 두 자전거가 다 고장났다고 상상해보라고 하셨어요. 친구는 가게에서 고쳐줄 때까지 부품이 있기는 한지 모르지만 기다려야 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 자전거를 고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부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도 자전거를 만들 수 있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가게 자전거보다 더 좋게 만들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필기를 멈췄어요. 그게 사실 말이 되는 것 같았어요. 박도윤이라는 한국공학과 학생이 열정적으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제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야시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자전거 만드는 법을 배운 사람과 같다고 하셨어요. 그들은 잠수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직접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려웠고 60년이 걸렸다고 하셨어요. 실수도 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기들 장비를 고치고 개선하고 심지어 다른 나라에 팔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은 더 많은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저는 안전모를 쓴 노동자들이 있는 거대한 공장들을 봤어요. 영화에 나올 것 같은 시험시설들도 봤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컴퓨터 화면 주위에 모여서 복잡한 시스템을 작업하고 있었어요. 모든 게 현대적이고 조직적으로 보였어요. 교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일본 교수님의 조국은 그냥 자전거를 산 친구와 같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돈을 썼고 빨리 물건을 얻었지만 직접 만드는 법은 배우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다가왔어요. 저는 다른 일본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몇몇은 불편해 보였어요. 다른 학생들은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몇몇은 미친 듯이 노트 필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야시 교수님은 저조차도 의자에 똑바로 앉게 만드는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화면에는 수중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이 나타났어요. 물이 엄청난 물보라를 일으키며 폭발했어요. 미사일이 수면을 뚫고 나와 하늘로 날아올랐고 뒤에 흰 연기 자국을 남겼어요. 영상은 매우 선명했고 어딘가 무서웠어요. 교수님은 이것이 SLBM, 즉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이라고 불린다고 설명하셨어요. 매우 발전된 기술이라고 하셨어요. 전 세계에서 이것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몇 개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미국이 할 수 있고 러시아가 할 수 있고 중국이 할 수 있고 프랑스가 할 수 있고 영국이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은 잠시 멈추셔서 그게 이해되도록 하셨어요. 한국은 이것을 누구에게서도 사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단계별로 해마다 직접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펜을 집어들고 미친 듯이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까 지었던 무시하는 표정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제 손은 페이지 위를 움직이며 모든 걸 담으려고 했어요.
아까 말했던 한국 학생 김하늘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께 한국이 어떻게 이걸 했는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냐고 물었어요. 하야시 교수님은 훌륭한 질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은 기뻐 보이셨어요. 교수님은 타임라인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새 슬라이드가 나타났는데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타임라인이었어요. 교수님은 1960년대에 한국은 매우 가난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당시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들보다 가난했다고 하셨어요. 그들은 막 끔찍한 전쟁을 끝냈고 나라가 분단되었고 거의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선택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배우기로 결심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타임라인의 초기 부분을 가리키셨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것들을 만드는 법을 배웠다고 하셨어요. 총알 기본적인 소총, 작은 배들이었어요. 이것들은 인상적이지 않았지만 배우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은 타임라인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이셨어요.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더 나은 것들을 만드는 법을 배웠다고 하셨어요. 탱크 처음에는 도움을 받았지만 전투기도 더 큰 배들도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많은 실수를 했고 어떤 프로젝트들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계속 배웠다고 하셨어요. 저는 타임라인이 진행되는 걸 지켜봤어요. 각 10년마다 점점 더 복잡한 무기와 시스템들을 보여줬어요. 제 눈은 화면의 각 단계를 따라갔어요. 매번 새로운 성취가 나타났고 매번 더 발전된 기술이 보였어요. 교수님은 1990년대와 2000년대가 되자 그들은 발전된 장비를 만들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2010년대에는 세계를 놀라게 하는 것들을 만들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가장 강력한 나라들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은 화면의 잠수함을 가리키셨어요. 박도윤이 손을 들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하나디펜스에서 일하시는데 외국들이 이제 한국 무기를 사고 싶어 한다고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하야시 교수님은 정확하다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폴란드가 수백 대의 한국 탱크와 포병 시스템을 샀다고 하셨어요. 노르웨이가 한국 대공 시스템을 샀다고 하셨어요. 호주는 한국 전투 차량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미국이나 유럽 무기만 사던 나라들이 이제 한국 장비를 산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품질이 좋고 잘 작동하고 한국이 빨리 배송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어요. 교수님은 다시 슬라이드를 바꾸셨어요. 이번에는 비교 차트가 나타났어요. 한쪽에는 한국의 방위 산업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일본의 방위 산업이 있었어요. 교수님은 이것을 주의 깊게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매년 약 170억 달러 상당의 방위 장비를 수출한다고 하셨어요. 일본은 거의 아무것도 수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잠수함, 미사일, 탱크, 항공기, 선박을 만들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일본은 이것들 중 일부를 만들 수 있지만 보통 외국의 도움과 외국 라이센스가 있어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차트를 응시했어요. 숫자들이 충격적이었어요.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제 자신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일본이 한국보다 부유하고 경제 규모가 더 크다고 했어요. 왜 우리는 이것들을 만들 수 없냐고 물었어요. 하야시 교수님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저를 보셨어요. 소타, 돈을 가지고 있는 것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같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돈을 가지고 있는 것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같지 않다고 하셨어요. 돈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독립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어요. 교수님은 무대 중앙으로 다시 걸어가셨어요. 밖에 비가 더 새어졌어요. 창문에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교수님의 말씀을 강조하듯이요. 교수님은 또 다른 예를 들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한국이 잠수함을 만들기로 결심했을 때 작게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독일에서 배웠다고 하셨어요. 설계도를 샀지만 그냥 복사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모든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 연구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각 부품이 왜 그렇게 설계되었는지 물었다고 하셨어요. 수천 명의 엔지니어를 훈련시켰다고 하셨어요. 공장을 지었다고 하셨어요.
실수를 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웠다고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은 우리에게 한국 조선소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엄청나게 컸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컸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고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정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 입이 저절로 벌어졌어요. 교수님은 그들의 첫 잠수함들은 좋았지만 훌륭하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잠수함들은 더 나았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 잠수함들, 우리가 본 KSS-3 같은 것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셨어요. 이제 그들은 더 큰 것들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 잠수함들로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라고 하셨어요. 수정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고 원하는 무기를 어떤 것이든 장착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부품을 하나하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한 제조 능력이 아니라 완전한 기술적 자립을 의미한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박혔어요. 교수님은 방 안의 일본 학생들을 직접 보셨어요. 일본도 잠수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좋은 잠수함들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한국이 한 방식으로 만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미국 기술과 허가에 크게 의존했다고 하셨어요. 모든 핵심 기술을 스스로 개발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만약 미국이 우리 잠수함으로 뭔가를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방 안은 빗소리만 빼고 완전히 조용했어요. 저는 제 주변을 다시 둘러봤어요. 다들 교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어요. 하야시 교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만드는 것과 사는 것에 대해 교수님이 말하는 의미라고 하셨어요. 직접 뭔가를 만들 때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 것이라고 하셨어요. 뭔가를 살 때는 항상 판매자에게 의존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메시지는 강력했어요. 저는 제 노트를 내려다봤어요. 제가 아까 했던 질문, 한국이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걸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이제 엄청나게 어리석어 보였어요. 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뒷줄에 앉아있던 사오리가 손을 들었어요. 하야시 교수님께 이게 자기 아버지가 항상 걱정스러워 보이는 이유냐고 물었어요. 교수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다고 사오리의 아버지는 오늘 교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이해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일본이 우리의 방어를 다른 나라들에게 매우 의존하고 있다는 걸 아신다고 하셨어요. 상황이 바뀌면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은 다시 그 잠수함을 보여주는 새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KSS-III가 어두운 물을 가르며 나아가는 모습이었어요. 강력하고 독립적이었어요. 그 모습이 제 눈에 깊이 각인되었어요. 교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들은 필요한 도구를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필요한 지식을 개발했다고 하셨어요. 필요한 사람들을 훈련시켰다고 하셨어요. 60년의 힘든 노력이 걸렸지만 이제 돈만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독립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화면에 그 잠수함을 응시했어요. 그것은 제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뭔가를 나타냈어요. 단순히 군사 장비보다 더 큰 뭔가였어요. 일본이 어떻게든 놓친 자립과 국가적 힘에 관한 뭔가였어요. 하야시 교수님은 마무리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직접 만드는 것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았어요. 하야시 교수님이 이제 이것이 다른 나라들에게 왜 중요한지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화면이 화상통화로 바뀌었어요. 군복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어요. 진지하고 전문적으로 보였어요. 교수님이 이분은 폴란드의 야쿱 노박 대령이라고 설명하셨어요. 멀리 떨어진 훈련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대령님이 영어로 학생들에게 인사하셨어요. 억양이 강했지만 분명했어요. 한국 무기에 대해 말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 말하지 않을 거라고요. 더 중요한 것에 대해 말하겠다고 하셨어요. 그것들이 일찍 도착했다는 거라고요.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다른 학생들도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저도 그랬고요. 하야시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나라가 무기를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얼마나 좋은지가 아니라고요. 제 시간에 도착하는지 여부라고 하셨어요. 지금 당장 오늘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상상해 보라고요. 5년 후에 도착하는 완벽한 무기와 다음 달에 도착하는 아주 좋은 무기 중 어느 것을 선호하겠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다음 달이라고 외쳤어요. 다른 몇몇 학생들도 같은 대답을 했어요. 화면에 노박 대령이 정확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특정 날짜까지 폴란드에 포병 장비를 인도하겠다고 약속했다고요. 그들은 그것을 일찍 인도했다고요. 위험한 세상에서 신뢰는 금보다 가치 있다고 하셨어요. 한국은 그들에게 믿을 수 있는 뭔가를 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비디오가 끝나고 다른 것이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유럽의 작은 나라인 에스토니아의 정부 장관이었어요. 화면에 그의 이름이 나타났어요. 마르트 칼라스요. 칼라스 장관이 진지하게 우리는 작은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눈은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위험이 올 때 도움을 기다릴 여유가 몇 년씩 없다고 하셨어요. 시간이 생존과 같다는 것을 이해하는 파트너가 필요하다고요. 한국은 이것을 이해한다고 하셨어요. 그들은 단순히 장비를 파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안전할 시간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야시 교수님이 비디오를 멈추셨어요. 비는 계속 창문을 때리고 있었어요. 강의실이 매우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교수님이 보이냐고 우리에게 물으셨어요. 한국은 가장 싸거나 심지어 가장 발전된 것으로 고객을 얻는 게 아니라고요. 신뢰할 수 있어서 신뢰를 얻고 있다고 하셨어요. 약속을 지킨다고요. 제 시간에 인도한다고요. 어떤 나라들에게는 단 한 달만 더 기다리는 것이 안전과 위험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한번 제게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누구나 약속할 수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지킨다고요. 모리타 국장님의 딸 사오리가 뒷줄에서 손을 들었어요. 그녀가 말할 때 목소리가 떨렸어요. 교수님, 이게 의미하는 건 일본이 신뢰할 수 없다는 건지 물었어요. 질문이 공중에 떠 있었어요. 저는 그것이 소리내어 질문되는 걸 듣는 게 불편했지만 제가 같은 것을 궁금해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야시 교수님의 얼굴은 친절했지만 정직했어요. 일본은 돈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는 신뢰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훌륭한 고객이라고요. 하지만 고객이 되는 것과 신뢰받는 파트너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라고요. 파트너는 함께 뭔가를 만들 수 있다고요. 파트너는 서로 도울 수 있다고요. 고객은 기다리고 돈을 낼 수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37년의 가르침 끝에 교수님은 마침내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셨어요. 저는 교수님이 혼잣말 하시는 걸 들었어요. 누구에게 들리게 하려고 하신 건지는 확실하지 않지만요. 교수님이 혼잣말로 거울은 멀리 있지 않다고 하셨어요. 바로 여기 있다고요. 그의 말은 아팠어요. 저는 노트에 그것을 적었지만 제 손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강의의 마지막 부분을 위해 하야시 교수님이 미국에서 온 비디오를 보여주셨어요. 조나단 리브스라는 미국 하원 의원이 큰 건물 밖에서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하원 의원이 사람들이 왜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지 묻는다고 말했어요. 간단하다고 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우리에게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만들고 있다고요. 한국 회사들이 미국 F-35 전투기의 부품을 만든다고요. 그들은 미국 공장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다고요. 수천 개의 미국 일자리를 창출한다고요. 그런 파트너를 그냥 버릴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들은 우리 경제에 엮여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의자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이것은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관점이었어요. 하야시 교수님이 우리를 직접 향해 돌아서셨어요. 교수님의 눈이 방 안을 쓸었어요. 교수님이 이것이 자신의 전체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물건을 만드는 나라는 힘을 가진다고요. 물건을 사기만 하는 나라는 돈은 있지만 힘은 없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한 장의 슬라이드를 더 보여주셨어요. 한국의 여정을 보여주는 타임라인이었어요.
1960년대는 돈을 벌기 위해 해외로 근로자들을 보냈고요. 1970-80년대는 배와 자동차를 만드는 법을 배웠고요. 1990년대는 함께 경제 위기를 극복했고요. 2000년대는 기술 선도국이 되었고요. 2020년대는 신뢰받는 방위 파트너가 되었어요. 하야시 교수님이 부드럽게 한국이 항상 강하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때는 매우 가난했다고요. 하지만 그들은 선택을 했다고 하셨어요. 배우고 만들고 능력 있게 될 거라고요. 60년의 힘든 노력이 걸렸다고요. 포기하지 않은 60년이라고요. 기술을 쌓고 공장을 짓고 신뢰를 쌓은 60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이 스크린 옆에 화이트보드로 걸어가셨어요. 마커로 큰 글씨로 한 문장을 쓰셨어요. 우리는 무엇을 만들기로 선택할 것인가라고 썼어요. 질문이 공중에 떠 있었어요. 저는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는 걸 느꼈어요. 저는 갑자기 일어났어요. 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하야시 교수님 제가 틀렸다고 말했어요. 일본이 더 부유해서 우월하다고 생각했다고요. 하지만 이제 알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시간을 샀지만 한국은 능력을 샀다고요. 우리는 편안함을 샀지만 한국은 독립을 샀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물었어요. 하야시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진짜 따뜻한 미소였어요. 교수님이 거울에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소타 한국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고요. 한국은 우리가 잊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셨어요. 진정한 힘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 수 있는 것에서 나온다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뒷줄에서 사오리도 일어났어요. 저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힌 걸 볼 수 있었어요. 사오리가 자기 아버지가 이것에 대해 보고서를 쓴다고 말했어요. 몇 년 동안 걱정해 오셨다고요. 계속 말씀하셨다고 해요. 오늘의 편안함을 위해 우리의 미래를 팔고 있다고요. 이제 아버지가 무슨 뜻이었는지 이해한다고 했어요. 다른 학생들도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국 학생들과 일본 학생들 모두요.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소리가 강의실을 가득 채웠고 밖에 빗소리와 섞였어요. 하야시 교수님이 깊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교수님이 서울에서 마지막 강의를 하기로 선택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특히 일본 학생들이 명확히 보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국이 완벽하지 않다고요. 어떤 나라도 완벽하지 않다고요. 하지만 그들은 중요한 뭔가를 기억했다고 하셨어요. 독립은 능력에서 나오고 능력은 어렵더라도 수십 년이 걸리더라도 스스로 만드는 것에서 나온다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보셨어요. 교수님의 눈은 우리 각자를 개별적으로 보시는 것 같았어요. 교수님이 일본과 한국은 경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우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요. 한국은 우리에게 만들고 창조하는 것에 대해 가르칠 수 있다고요. 우리도 우리가 배운 것을 나눌 수 있다고요. 하지만 먼저 그들이 성취한 것을 존중하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강의실을 나설 때 저는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변화했어요. 제가 이 방에 들어올 때 가지고 있던 오만함은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는 더 나은 뭔가가 있었어요. 겸손함과 영감이었어요. 저는 강의 초반에 말했던 한국 학생 김하늘에게 다가갔어요. 저는 더 이야기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더 잘 이해하고 싶다고 했어요. 하늘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물론이라고 했어요. 그게 파트너가 하는 일이라고요. 대화하고 배우고 함께 만든다고 말했어요. 저는 무대를 돌아봤어요. 하야시 교수님이 노트를 모으시며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계셨어요. 그리고 정직하게 본다면 우리는 더 나아질 수 있다고요. 저는 하늘과 함께 복도로 나갔어요. 비가 그쳤어요. 높은 창문을 통해 서울이 보였어요. 제가 불과 몇 시간 전에 무시했던 도시요. 이제 서울은 제게 다르게 보였어요. 아름답고 강했어요. 하야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울이었어요. 우리가 사는 것 대신 만들기로 선택한다면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요. 지불하는 것 대신 배우기로 선택한다면요. 고객이 아닌 파트너가 되기로 선택한다면요.